여러분, 이거 문어머리라고 알고 있으시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우리가 평생 머리라고 불려온 이 동그란 부분, 사실 머리가 아니라 심장, 간, 위장까지 전부 들어있는 몸통입니다. 그럼 진짜 머리는 어디냐고요? 지금부터 맞춰보세요. 문어의 머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정답은 눈이 붙어있는 이 좁은 부분, 다리와 몸통 사이, 여기가 진짜 머리입니다. 우리가 평생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문어, 시작부터 반전입니다. 우리한테는 친숙한 해산물이었지만 서양에서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바다괴물 크라켄, 디즈니 인어공주의 우르술라, 마블의 닥터 옥토퍼스도 서양에서 문어는 빌런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양으로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쿄 메구로에 타코 야쿠시도라는 사당이 있어요. 거대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자리에 문어가 달라붙어있는 약사열의 불상이 발견됐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바다의 신이 불상에 깃든 기적으로 해석했어요. 그때부터 문어를 그린 에마, 그러니까 소원을 적는 나무패를 걸고 무병장수를 빌었습니다. 홋카이도 아이누족 전설에는 문어는 아코르카무이라는 이름으로 신으로 등장합니다. 문어는 다리를 잃으면 다시 자라는데요. 그렇다 보니 팔다리를 다치거나 피부병을 앓는 사람들이 아코르카무이에게 기도하면 회복된다고 믿었던 거죠. 문어는 행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타코의 발음과 행복이 많다는 뜻의 다행이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문어조림은 새해 명절 음식인 오세치 요리에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게라는 염원을 밥상 위에 올린 거죠. 그런데 같은 일본에서 문어는 욕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타코라는 단어는 뼈 없이 흐느적거리는 연체동물이라는 특성을 빗대서 줏대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을 바보 멍청이라고 조롱하는 표현인데요. 에도시대 관용어에서 나온 말이죠. 타콘 유도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어 몸통이 삭발한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민머리를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머리라고 불렀던 그 동그란 몸통이 이번엔 민머리 조롱에 쓰인 겁니다. 신이 되기도 하고 바보 욕이 되기도 하고 민머리 조롱이 되기도 하는 문어. 하지만 실제 문어는 절대 바보가 아니죠. 문어는 약 5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대부분이 다리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각 다리가 뇌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죠. 미로를 탈출하고 뚜껑을 열고 사람 얼굴을 기억하죠. 그래서 먹물을 가지고 있고 글을 하는 물고기라고 하여 한국에서는 문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문어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생물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손질도 쉽지가 않고 요리도 공을 많이 들여야 하죠.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이는데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이유가 하나씩 나옵니다. 반전의 매력이 넘쳐 흐르는 문어. 오늘은 대문어, 돌문어, 발문어 등 여러 문어의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해둔 돌문어를 갖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하이프 누르셨죠? 그럼 시작합니다. 막이 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끊어주고 뒤집어줍니다. 안쪽에 먹물 주머니가 있어요. 원래는 꽤 크거든요. 지금은 터져서 작아진 상태예요. 근막이랑 신경을 손으로 끊어주고 칼로 나머지 부분도 살살 정리해줍니다. 이제 문어를 세척해 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굵은 소금을 쓰시면 안 됩니다. TV에 나오는 것처럼 빡빡 문지르면 안 돼요. 문어 표피에는 크산토마틴이라는 색소가 있어요. 이 색소가 나중에 사쿠라니의 그 벚꽃색을 만들어냅니다. 굵은 소금으로 세게 문지르면 이 색소층이 긁혀나가요. 스시 네타로 냈을 때 껍질 상태가 전부인데 그 상태로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꽃소금으로 살살 다리 하나하나 천천히 점액질을 제거해줍니다. 특히 입 쪽이 많이 더러우니까 꼼꼼하게 해주세요. 흐르는 물에 씻겨줍니다. 소금에 오래 담그지 마세요. 문어가 절여질 수 있어요. 이번엔 밀가루를 준비합니다. 박력분이든 중력분이든 상관없어요. 씻긴 문어 위에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이 세척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 신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뽀득뽀득 표면 점액질이 밀가루 단백질에 달라붙어서 같이 떨어져 나가거든요. 소금과 다르게 이건 세게 해도 됩니다. 상처날 일이 없어요. 머리 쪽 씨는 몸통이죠. 여기에 점액질이 특히 많으니까 꼼꼼하게 해주세요. 어루만져 줄수록 연육 작업도 함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이 미끈미끈한 것이 이제 좀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점액질이 없어졌다고 싶을 때 멈추시고 흐르는 물에 씻겨줍니다. 빨판에는 밀가루가 남기 쉬우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이제 물을 준비해주세요. 문어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연육작용을 위함입니다. 물을 썰어주세요. 껍질까지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믹서기에 갈아줄 거니까 토막을 내줄게요.
그리고 문어를 이따 삶을 때도 물을 같이 넣을 건데요. 삶을 때 넣는 무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하겠습니다. 옛날 방식에서는 문어를 무로 두드렸어요. 물리적으로 근육 섬유를 끊는 거죠.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껍질이 손상됩니다. 저는 그 방식을 안 쓸 거예요. 무에는 프로테아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가 문어 근육의 단백질의 구조를 화학적으로 분해합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녹이는 거죠. 껍질은 온전하게 유지되면서 속이 부드러워집니다. 가른 물을 문어 위에 고루 발라줍니다. 발라주면서 다시 한번 마사지 해주세요. 간 무의 입자들이 문어 구석구석 들어가서 남은 점액질마저 잡아줍니다. 씻기지 않고 이 상태로 최소 30분 정도 그냥 둡니다. 손질 들어갑니다. 몸통을 잘라주고요. 통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반을 자를게요. 눈을 쓰시는 분은 거의 없으니 이 부분은 과감히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리면 문어 입이 보입니다. 문어 입 쪽에 손가락을 넣고 돌려주면서 쑥 밀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이빨이 빠집니다. 의외로 쉽게 빠져요. 다리는 8등분으로 잘라줍니다. 바쁘면 이걸 한 번에 다 넣어서 삶고 자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자르는 이유는 문어 다리가 두꺼운 부분과 얇은 부분이 섞여 있잖아요.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을 삶으면 얇은 건 과하게 익고 두꺼운 건 덜 익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다리 4개는 사시미와 스시용으로, 작은 다리 4개는 조림용으로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합니다. 두께에 맞게 각각 조리하면 훨씬 일정한 품질이 나와요. 급냉 보관하실 때도 이렇게 나눠서 넣으시면 나중에 편합니다. 이제 문어를 데칠 건데요. 끓는 물에 식초를 넣어줍니다. 식초를 넣는 이유는 색 유지 때문이에요. 문어 표피색소가 산성 환경에서 안정화되면서 그 붉은색이 더 선명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는 다리를 한 번에 다 넣지 않고 끝부분부터 조금씩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천천히 넣어줍니다. 30초 정도 데치고 나면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옵니다. 끝에 색이 벚꽃 느낌이 나는 시점이죠. 이때 건져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얼음물에 넣어줘요. 나머지 다리들도 동일하게 해주시고요. 물기는 깔끔하게 닦아줍니다. 이제 지라고 하는 베이스 소스 만들 거예요. 설탕 100g, 다신물 1250ml, 코이구찌 간장 60ml를 넣습니다. 여기서 타마리 간장이라고 있는데 이 간장을 사용하면 색이 더 깊어지면서 감칠맛도 올라가요. 이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없다면 이렇게 코이구찌 간장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케 100ml, 미림 50ml를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잘 섞어줍니다. 에도 시대에 쓰인 요리 지침서가 있어요. 1643년에 간행된 요리물어, 일본 최초의 체계적인 요리책 중 하나인데요. 여기에 문어 조림 방법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문어를 사케와 센차, 그러니까 녹차를 함께 넣고 약한 불에서 은근히 끓이다가 부드러워지는 타이밍에 간장과 유자를 첨가한다. 사케로 비린내를 날리고 찻잎의 탄닌으로 연육을 유도하는 방식이에요. 400년 전 레시피가 지금이랑 원리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소스를 넣고 아까 썰어준 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호지차를 넣어줍니다. 찻잎 탄닌이 비린내 원인 물질과 결합해서 날려버려요. 연육도 살짝 도와주고요. 하지만 너무 끓이면 써집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우렸다면 건져주세요. 문어 다리를 넣어주고 유산지를 잘라서 위에 덮어줍니다. 1시간 정도 졸여주세요.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면 맛보시면서 더 졸이셔도 됩니다. 이제 불을 끕니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충분히 맛있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있어서 기다릴 수 있다. 그럼 국물 안에 그냥 둡니다. 뜨거울 때 문어 조직은 팽창해 있어요. 내부 압력이 높아서 밖으로 밀어내는 상태죠. 식으면서 조직이 수축하면 그때 압력이 낮아지고 주변의 국물이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해보세요. 자, 돌문어 조림 완성입니다. 에도시대 장인들은 문어 조림에 사쿠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까 전에 문어가 살짝 데쳤을 때 벚꽃색이 나온 거 보이셨죠? 그래서 마치 벚꽃을 조리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거예요. 에도 토박이들은 이런 걸 최고로 쳤어요. 티 안 나게 멋있는 것. 비싼 걸 자랑하는 건 촌스럽다고 했고 너무 열심히 꾸민 것도 촌스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는 것도 별로니 딱 중간, 뭔가 있어 보이는 뭔지 모르는 그 느낌. 그걸 이키라고 불렀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먹는 문어조림이 색깔 하나에서 벚꽃이 피어나는 것. 비싼 식재료도 아니고 화려한 그릇도 아닌데 품격이 느껴지는 것. 에도 토박이들한테는 이게 딱 이키였던 거죠. 조림다리와 물을 잘라 플레이팅하고 국물도 얹어줍니다.
이 조림은 차갑게 먹어도 좋고 뜨겁게 먹어도 좋습니다. 이제 스시용 돌문어 네타를 만들어 볼게요. 문어 스시, 사실 오마카세에서는 보기 힘듭니다. 회전초밥집이나 일반 판초밥집에서는 흔히 보이는 네타인데 정작 하이엔드 오마카세 코스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하지만 스시맨은 문어 스시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만들어 볼게요. 조림과 들어가는 재료는 비슷한데 비율이 좀 다릅니다. 다신물 1100ml에 설탕 120g, 우스쿠치 간장 150ml, 미림 120ml, 그리고 차이점은 쌀식초 90ml를 넣어준다는 거예요. 나중에 샤리의 식초 산미와 만났을 때 서로 어울리도록 하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호지차 넣어주고요. 스시용 다리를 넣어줍니다. 온도는 90도 정도, 펄펄 끓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의 차이를 두고 끓여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문어 다리의 질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다리는 하나는 8분, 하나는 10분, 하나는 12분, 마지막 하나는 14분까지 끓여볼게요. 꺼낸 다음 바로 얼음물에 담가서 빼줍니다. 눈으로는 차이가 거의 안 보이네요. 색도 비슷하고 크기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입에 들어가는 순간 잘 모르겠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드라마틱한 차이는 모르겠어요. 실험은 실패.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는 분은 댓글로 노하우 공유해주세요. 그래도 약간의 식감 차이는 있습니다. 8분 삶은 다리는 좀 더 쫄깃하기 때문에 문어 숙회처럼 썰어서 먹어볼게요. 쫀득한 식감에 감칠맛 폭발하는 문어 숙회 완성입니다. 진짜 이것만 있어도 훌륭한 술안주죠. 폰즈 소스와 함께 같이 먹으면 씹는 재미와 감칠맛 때문에 멈출 수가 없네요. 다음은 스시용 네타를 썰어볼게요. 조금 더 부드러운 14분 익힌 것으로 썰게요. 문어를 썰 때는 사자나마 길이라는 파도 썰기를 해줍니다. 칼을 상하로 미세하게 파도치듯 움직이면서 표면에 단차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평평하게 자른 면보다 입술과 혀에 닿는 표면적이 훨씬 넓어집니다. 미각세포가 감칠맛을 느끼는 면적이 넓어진다는 거죠. 다 썰고는 칼끝으로 칼집을 내줍니다. 좀 더 식감을 부드럽게 해줘요. 그리고 문어다리 안쪽을 보면 얇은 막이 있어요. 여기가 콜라겐이 있어서 쫀득쫀득합니다. 하지만 이 식감을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스시를 먹을 때 방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막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손으로 들어서 칼끝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짚고 칼로 살살 제거를 해주시면 이렇게 막이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파도 썰기를 해줘서 네트를 만들어줘요. 이제 스시를 잡아볼까요? 하지만 문어 네타는 단단해서 밥과 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김으로 띠를 둘러줄 거예요. 하지만 김도 그냥 자르지 마세요. 김도 자르는 방향이 다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이 있죠. 이게 말리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 것이니까 이쪽으로 잘라줄 겁니다. 그럼 이제 스시를 만들어 볼까요? 손에 태즈 묻히고 샤리를 쥐는데 네타가 탄성 있는 거라서 샤리도 조금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문어 같은 경우 샤리는 적초보다는 백초에 설탕을 첨가한 대중적인 샤리가 좀 더 잘 어울려요. 네타를 짚고 샤리와 더 잘 붙도록 네타에 남아있는 물기를 제거해주고요. 타테가이시 방법으로 스시를 잡고 김띠를 누르면 문어 스시 완성입니다. 적당히 끓인 문어는 질기지 않아요. 그렇다고 흐물거리지도 않습니다. 칼집을 냈기 때문에 씹힐 때 저항감은 없는데 문어 자체의 탄력이 살아있어요. 그 탄력이 씹는 내내 느껴지면서 문어 본연의 짭조름한 맛과 소스의 맛이 동시에 터져나옵니다. 거기에 샤리가 분해되면서 나오는 단맛이 섞이고 마지막 김의 바다향이 킥으로 들어오면서 마무리해줘요. 머리인 줄 알았는데 몸통이고, 괴물이라고 불렸는데 신이 됐고, 신이라고 불렸는데 조롱의 언어가 됐고, 바보라고 불렸는데 5억 개의 뇌를 가진 굉장히 똑똑한 녀석. 반전에 반전을 계속 보여주고 쉽게 잡히지도 않고 쉽게 요리되지도 않는 돌문어 편. 재밌으셨나요? 다음에는 어떤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구독하시고 하이프 누르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